네, 원본 깨적 두 번째 책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소제목이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벤저민 하디라는 저자가 쓴 책이고요. 익숙한 환경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달라질 수 없다. 그래서 스마트한 사람들은 열정, 노력, 의지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이용한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뒤에 보면 참 와닿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독서나 정리력, 바인더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변화가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벤저민 하디의 책을 읽고 큰 실마리를 찾게 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자분은 파워블로그이고 기획자, 작가이며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는 약물 중독자, 둘째 동생은 마약 중독자, 막내 동생은 자폐아인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이 저자야말로 정말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살아왔었고요.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화에 대한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변화의 해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되는 게 연구를 했는데 몇 년을 했다고요? 실질적인 경험과 10여 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처럼 본인의 경험 또는 본인이 그 분야를 지독하게 연구했는 사람의 책이라면 그냥 이론서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믿고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에 책 앞부분에 원제가 있습니다. 항상 외국 서적 같은 경우에는 원제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illpower doesn't work. 그러니까 의지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이 저자가 말한 대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샌프란시스코 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2018년 9월 23일 읽었고요. 그때 이렇게 정리했네요. 환경을 레버리지하라.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 23페이지, 64페이지, 97페이지 막 해서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앞 표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몇 부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에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여기서 스트레스를 나쁘게만 표현하지 않고요. 스트레스와 회복이 둘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덴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마감이 코앞이고 기대치를 높이 설정하며 중요한 약속을 연달아 잡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압박감으로 가득한 상황에 언제까지고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레이놀즈는 한 달의 절반은 라스베가스로 가서 회복과 리셋을 위한 환경에 둘러싸여 보낸다. 그래서 리커버리 리셋, 이걸 리커버리 셋이라고 한번 표현해봤고요. 그래서 덴버라는 이런 좀 압박이 있는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환경과 쉼과 회복과 휴식이 있는 라스베가스라는 환경을 이 레이놀즈라는 분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환경이구나를 알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강화된 환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강화된 환경이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는 덴버고요. 완전한 회복이 있는 이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냥 적당히 쉬는 게 아니고 잠을 10시간, 12시간씩 자면서 최대한 숙면을 취하고요. 일에 관련된 것도 간단한 확인과 관리 정도만 한다는 거죠.
이런 회복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덕택에 레이놀즈는 덴버에 있는 동안 철저히 일에 몰입할 수 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은 그녀가 젊은 나이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비결들 중 하나다. 어느 정도 성공했냐 하면요. 그녀는 전략적으로 환경을 설계해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해낸 일보다 많은 양의 일을 무려 한 달 만에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덴버의 환경은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반면 라스베가스의 환경은 심신의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레이놀즈는 보다 열심히 오랜 시간 깊이 있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활용했다. 그녀는 강화된 환경이라는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환경, 즉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완전한 회복을 위한 환경을 필요로 하도록 진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쓰면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일주일을 그냥 일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주일을 이 환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덴버에서 일하는 업무에 몰입해야 되는 그 시간대가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라스베가스처럼 좀 쉼과 휴식이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좀 전략적으로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쉴 때는 좀 푹 쉬고. 근데 우리는 쉼만이 아니라 내면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쉬면서 자기계발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들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알게 된 게,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디스트레스는 인간을 죽음과 쇠락에 이르게 하는 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안 좋은 스트레스고요. 유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자기 한계를 시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이상을 성취하게 해준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음을 깨닫고 내 업무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뉴 스트레스를 잘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나 상사가 만들어준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이 디스트레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 가급적이면 제 가슴이 시키는 걸로 바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 자극을 받는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 64페이지고요. 무슨 일이든 최고가 되려면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환경과 편히 쉴 수 있는 회복의 환경을 계속 오가야 한다. 그리고 두 환경이 제공하는 상황에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 휴식과 회복을 방해하는 세상 요구가 지금보다 더 많았던 적은 없다. 회복과 리셋의 필수 요소인 수면, 기도, 휴가, 여가, 금식, 명상이 점점 더 중요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 이런 행동들도 잘 취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에 참 크게 와닿았던 게, 지적, 창의적 진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따라서 휴가와 여행, 완전한 휴식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씩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뭐 커피숍에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산책을 하거나 괜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좋은 기분을 만든 다음에 다시 앉으면 진행이 안 됐던 일들도 잘 진행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절정 상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정 상태. 절정 상태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활동하면서 이전에 했던 것을 능가하는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면 절정 상태를 보다 빈번하게 경험해야 한다. 나아가 목표를 설정할 때도 절정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책을 읽으시다가 어떤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Q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ues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삶과 목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가지려면 정기적으로 자신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평소 일정에 의도적으로 완전한 휴식과 재충전, 리셋의 시간을 넣는다. 빌 게이츠가 생각의 주관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휴식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일주일씩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신 연락을 끊는 날을 만들어 하루 동안 일을 쉬고 온종일 휴식과 회복을 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월간 중에 이렇게 하루쯤 절정 데이라고 해서 하루 폰을 오프하는, 이렇게 폰을 꺼놓는 날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에서도 절정 타임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중에 연락을 끊어놓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연락을 끊은 날에는 생각하고 쉬고 배우고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뿐이라도 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바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이런 리셋 과정의 핵심은 일기 쓰기를 가능한 많이 하는 것이다. 일기 쓰려면 우선 바람직한 마음 상태부터 만들어야 한다. 평소의 환경에서 벗어나 최소 30분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준비는 영감을 주는 것을 읽거나 듣는 것, 운동,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 것, 무엇보다 일기를 쓰기 전에 마음을 절정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명상과 기도입니다. 명상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내는 과정이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일기를 쓰기 직전에 명상과 더불어 기도에 힘쓴다. 그러면 절정의 상태에서 일기를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요 81페이지에 일기 쓰기에 대한 팁을 여러 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2페이지에 일기 쓰기의 목적은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명확히 하고 다시 설정하는 데 있다. 저는 이 저자의 이런 표현이 참 멋진 게 일기를 쓰고 하는 행위를 자기만의 성질을 마련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87페이지고요. 87페이지에 자신만의 성질을 찾아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래에 93페이지에 보시면 명상과 기도는 일기 쓰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수단이다. 글로 써야만 비로소 통찰을 얻고 목표가 명료해지면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통찰, 계획, 목표는 떠오른 대로 적어야 한다. 매일 기록해야 한다. 일기 쓰기는 다른 활동들의 효과를 10배, 100배 높여준다. 일기 쓰기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명상, 심상기법, 기도 효과는 훨씬 떨어진다. 아침 루틴의 목적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다. 당장 급한 일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도록 하면 당신은 단순한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삶의 엄청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존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자는 95페이지에 날마다 일기를 쓸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으라고 표현했고요. 내 경우는 자동차 안이 나만의 일상의 성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꽂혔어요. 일상의 성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공간들 중에 이런 성스러운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저자는 우리가 그냥 이동 수단으로 쓰고 있는 자동차 안을 이런 성지로 만들었고요. 2, 30분 정도 좋은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적용을 해본 게 이렇게 자동차 그림이고요. 차 안에 어떤 찬송가나 좀 경건하게 되는 노래들, 그리고 독서할 수 있는 받침대, 몽블랑
일기장, 그리고 몽블랑 펜, 그리고 명상 목록과 기도 목록들을 이렇게 차 안에 구비하고 요게 저자가 말하는 일상의 성지인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도 꼭 한번 이런 환경을 조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153페이지에 강제 기능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강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다. 강제 기능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만 하는 행동으로 바꿔주는 유용하면서도 간단한 전략이다. 강제 기능은 작업 기능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강제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한 가지 결정은 이후에 다른 결정들을 더 쉽게 만들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만든다. 난 아이폰의 소셜 미디어 앱을 전부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네. 이루고 싶은 간절한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을 우연에 맡겨두지 말아야 한다. 대신 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조건을 만들어 놓도록 하자. 그것은 사고방식이나 의지력, 태도, 자존감, 절제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적 환경의 위임에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 보면 참 이게 대단한 적용인 게 외부에 그 노트북을 들고 일하러 갈 때 전원 케이블을 두고 간다고 합니다. 왜? 배터리가 나가기까지 환정된 몇 시간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그 데드라인 안에 일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설계된 강제 기능은 당신을 그 순간과 당신이 하려는 일에 몰입하도록 강요한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있는 정신 상태를 가리킨다. 몰입 상태는 활기차고 온전히 집중하고 완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참 크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변화의 과정을 관찰하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책의 202페이지입니다. 나는 1년 과정의 온라인 강좌를 진행할 때 책임감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일주일마다 강의 마지막에는 개인적 목표를 글로 써보기, 집중을 방해하는 특정 요인 제거하기와 같은 과제를 내주었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아침과 저녁 일과를 계속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던 어느 주에 나는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수강생들에게만 다음 강의를 공개했다. 과제와 함께 아침과 저녁 일과를 기록해 제출한 수강생에게만 강의를 공개했던 것이다. 성과를 측정하면 성과가 향상된다. 성과를 측정해서 보고할 때 향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된다. 네, 이 저자도 토머스 몬슨의 말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실행한 결과가 나왔고요. 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과 측정을 하면 성과가 향상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과가 측정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앞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수강생 중 다수는 엄격해진 강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준 점을 고마워했다. 또 몇몇은 이메일을 보내서 이 일이 자신들의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이야기해줬다. 이후 수강생들은 과제와 하루 일과를 제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다음 강의의 수강 여부가 결정되게 만들자. 과제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덕분에 그들은 매일 자신의 목표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 기록하고 내게 보고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물론 내가 온라인 강좌에 집어넣은 돌발 변수를 모든 수강생이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한 사람은 불만 섞인 이메일을 보내셨다. 어디 가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수강서를 냈는데 강의를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라고 씩씩댔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을 또 한번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면 평균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책을 읽는다면 독특한 개념을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해민 선생님 책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도 별로 예,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집논 선생님이나 이나모리 가주오 선생님 책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못 읽어본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거기서 남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가던 길을 걸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자는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255